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오늘 최대현 대표님의 이야기에서 계속 강조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위험이 많이 따르죠. 여러분이나 저나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련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수련생들 사이에서 들은 얘기보다는 우리가 수련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비블리오 드라마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심사위원들 중에 신약학 교수님과 구약학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이 사람을 고쳐준다라는 착각을 버려. 성경이 얼마나 위험한 책인데 성경 보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성경 보다가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성경이 무조건 사람을 낫게 한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버리라고 이 얘기를 1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썼습니다. 그런 비블리오 드라마의 성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역의 위험성들을 안고 계속해서 비블리오 드라마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비블리오 드라마의 여러 방법들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비블리오 드라마 안에 머물고 싶은데 성서 텍스트 말고 다른 걸 가지고 하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찾은 게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블리오 드라마의 텍스트는 이제 성서죠. 이번 제 발표에서는 대문자 비 드라마와 소문자 비 드라마를 구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구분이 되는데 말을 할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비 드라마라고 하면 대문자 비고요. 비 드라마라고 하면 소문자 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거기 발표하는 사람이 계속 욕하나 봐. 삐삐 거린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해요. 삐 드라마는 대문자고 비 드라마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삐 드라마는 성서를 가지고 하는 거, 비 드라마는 성서 말고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삐 드라마는 성서 텍스트를 행위를 통해서 역할극의 형태로 재현하는 걸 삐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수련을 해왔고 또 임상적으로 디렉팅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서의 이야기를 재현하지만 이미 교회 전통 안에 있던 성극이나 성서극과는 이 비블리오 드라마는 다른 형태죠. 가장 중요한 건 성서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련받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이 비블리오 드라마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개인의 즉흥적인 해석이 있고 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이 우리 비블리오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비블리오 드라마 안에서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건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몸으로 재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이 의미 있는 건 우리가 그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에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제 논문 심사위원들은 성서가 사람을 무조건 낫게 하고 도와주고 좋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순진한 믿음을 버리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서에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건 이 B 드라마에서의 성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글, 작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텍스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가 우리 삶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서에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 성서를 우리가 성서 안에 계속 머물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진행을 하면서 성서가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성서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서를 사용을 해서 비블리오 드라마를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음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이 성서를 쓰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서가 도구가 돼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나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성서를 도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머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드라마 치료가 형태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이 B 드라마는 성서를 자기 탐구나 심리적 안녕, 또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성서 자체가 어떤 심리 치료의 수단이 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B 드라마의 결말은 심리 치유의 확인이나 정서적 안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서를 통해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B 드라마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성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몸으로 읽는 성서를 쓰셨던 마르틴 박사님은 B 드라마는 성서에서 시작해서 성서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고, 이 이야기를 계속 고민하면서 B 드라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B 드라마의 텍스트는 신앙인의 삶에 의문을 갖게 하고요, 또 더 깊이 알고 싶은 의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 드라마를 통해서 만약에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세상의 시작에 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고백으로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신약의 예수님에 관련된 텍스트를 보면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지금 여기에서 그때 그 일들이 신앙으로 새롭게 의미 있어지는 과정이 이 B 드라마에서의 텍스트로 성서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일 겁니다. B 드라마는 성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서의 전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의미를 둘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의미들이 이제 나중에 B 드라마에서 그림책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텍스트 선택의 기준으로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B 드라마를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을 할 건데, 그렇다면 성서 이외의 다른 텍스트로의 확장은 어떻게 되어 나가면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B 드라마의 텍스트로서 성서는 성서에 대한 신앙적 신뢰를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드라마에서는 동화나 우화를 사용하지 않고 성서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죠.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성서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과 비블리오 드라마를 한다면 어떤 텍스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불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불경,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외우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불교에도 성경 같은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의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많은 윤회를 경험하면서 인간 삶에 대한 많은 고민에 빠졌던 이야기들이 불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야기 구조는 엄청 탄탄하고 성경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블리오 드라마를 했다면 이것을 B 드라마로 볼 것인가 B 드라마로 볼 것인가 하는 차원이 생기죠. 불교인들은 불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B 드라마로 볼 것인가,
깊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냥 고민만 해보세요. 만약에 불교 집단 가서 비불교 드라마 할 일 있으면 그때 고민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이 비불교 드라마는 이제 B 드라마와 B 드라마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고민입니다. 계속 성서 텍스트만 가지고 B 드라마를 한다면 우리 비불교 드라마는 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 드라마의 발전을 위해서 B 드라마의 텍스트 선정에 맞는 해석학적인 철학 또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 드라마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건 과연 B 드라마의 텍스트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도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토끼와 거북이 가지고 계속 B 드라마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청개구리 이야기로 계속 B 드라마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른 것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저는 그림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기독교인 집단들을 비불교 드라마를 B 드라마를 하고요. 비기독교인 집단도 B 드라마를 해서 비교하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놓친 건 그겁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성서에 대한 신뢰에서 기반한 것들을 측정하지 못한 거죠. 심리학적 기반에서 그냥 심리적 안정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측정을 했지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측정은 이제 하지 못했는데 드라마 진행하면서 더 흥미롭고 집단의 역동이 높았던 건 비기독교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한 텍스트 중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마른 우물에 빠져 있는데도 기독교인 집단들은 그다지 정서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상인들 오고 이렇게 팔려가갖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고생 조금 하다가 총리 돼가지고 막 인생 막 풀리고 대박 나는데 지금 이런 고난쯤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기독교인 집단에서는요, 형들에 의해서 막내 동생이 저렇게 이지매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폭했습니다. 분노하고요. 요셉 역할을 맡았던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형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집단에서의 요셉은 형 그러지 마. 형 아빠가 알면 싫어하실 거야. 형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는 반응밖에 못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확장해 갈까 해서 이미 이 비드라마의 텍스트로서 무엇을 사용할까 하는 고민들을 다른 연구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 초대 회장님이셨던 김현희 회장님께서 독서치료 영역에서 시, 그림책, 우화,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로 이 텍스트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확장해 나갈 때 역동적이고 폭넓은 주제들을 또 다룰 수 있다 라고 기대를 또 해주셨고요. 그러시면서 그림책을 사용을 해서 한번 비불교 드라마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 텍스트의 선정 요건으로 내담자의 독서 수준 또 흥미에 맞고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도 질이 높은 그림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호작용 독서 치료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문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18분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허덕허덕 거리면서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제 비드라마에서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실습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오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워집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하는 제가 저 혼자 엄청 짝사랑하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 시를 집단할 때 웜업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짧고 강렬하고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너무 도전적이네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이런 걸 막 하고 그래요, 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서 혼자 따라 해보시면 돼요. 아까 경건해 드릴 때도 그 기도문 저만 읽은 것 같아서 좀 창피했어요. 자,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이제 이 시에서 오늘따라 내 마음에 혹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는 걸 2개만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옆에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 단어가 오늘은 나한테 유난히 혹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왜 이 단어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까 하는 걸 2개만 써보세요. 시가 길면 3개를 찾기도 하는데요. 2개만 찾아보세요. 다 찾으면 안 되나요?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2개만 찾아보세요. 2개.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집단에서는 이렇게 종이에 나눠주고 하니까 종이에다 표시를 하라고 해요. 이분은 자세히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2개의 단어를 이제 옆에 구석에다가 쓰라고 해요. 따로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걸 찻주전자에 넣고 부글부글 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2 단어를 넣고 부글부글 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 2개의 단어가 완전히 녹아버려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그래서 그걸 또 옆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세히와 그렇다라고 하는 2 단어를 합쳐서 엄벙덤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네요. 엄벙덤벙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엄벙덤벙. 오, 이거 네이버에 넣어도 안 나와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은 오죠. 예, 뭐 대충 정신없이 뭐 그런 뜻 같아요. 그래, 엄벙덤벙. 아,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만든 새로운 단어를 또 한번 물끄러미 쳐다봅시다. 여기 있죠?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예.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또 옆에 공간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에 빠져서 의미를 잃어버려요. 자, 너무 잘하시네. 대충 그리세요, 대충. 막 색연필 꺼내지 마시고요. 그냥 볼펜으로만 대충 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그림의 제목을 붙여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집단에서 웜업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텍스트를 들여다봐야 될 때 텍스트를 이제 좀 자세히 보고 텍스트를 다른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텍스트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웜업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하는 웜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두 단어 골랐을 때 그때도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시오메트리 형식을 이용해서 한 3명씩 두 단어 고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새로운 단어로 만들고 나서 또 한 3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 그리고 제목 붙이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하고 난 느낌에 대해서 또 한 3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를 자세히 오래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나도 몰랐던 의미들을 더 찾게 되고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한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아,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텍스트를 오래 보는 힘이죠. 그리고 이것을 신체적 활동과 함께 같이 표현을 했을 때 텍스트를 바라보는 의미들은 더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최대원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내담자를 보호할 줄만 알았지 상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놓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뭔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하고 그것을 막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도 누군가 또 수가 틀려서 내 얘기를 왜 읽는데 하면 또 저도 위험해질 수 있어서 최대한 안 할 겁니다. 그러니 막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막 갖고만 계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드라마를 위한 텍스트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죠. B드라마의 텍스트를 위한 요건은 B드라마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우선 찾아봅니다. B드라마, B드라마 모두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해석한 텍스트를 이미지화하고 또 신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액션 메소드 기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피첼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는 성서를 검은 불꽃과 흰 불꽃의 시실로 엮인 의미의 공간으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공부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죠. 검은 불꽃, 흰 불꽃. 검은 불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흰 불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검은 불꽃과 흰 불꽃을 구별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검은 불꽃과 흰 불꽃을 엮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흰 불꽃만 읽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소설을 보면서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볼 때만은 이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 안 사용하는가에 대한 건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된 이유들은 많지만 그냥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까 그냥 그만큼만 얘기하죠. 검은 불꽃은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고 흰 불꽃은 기록된 이야기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들이죠. 주로 이 흰 불꽃에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생각, 갈등, 또 뭐 힘의 역학 구조, 또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 흰 불꽃이라는 여백에 주목하여서 텍스트의 빈 공간을 염두에 둬서 읽는 것이 비블리오 드라마적 성서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비드라마를 위해서도 텍스트에는 이런 요건들이 잘 갖추어진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그림책을 몇 장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인데요.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그림책을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비블리오 드라마를 할 때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버닝엄 선생님의 지각대장 존이라고 하는 그림책 중에 한 장면입니다. 텍스트와 그림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우리 주인공 존의 감정이라든가 주인공 존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텍스트에서는 그저 사실적인 것들만을 서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존과 선생님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존과 선생님의 권력관계 같은 것들도 드러날 수 있고요. 복장 자체에서도 권력관계들을 드러내고 있죠. 이 선생님은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복장이 이렇게 박사 가운 같은 거 입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선생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의 감정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림책에서는 이런 검은 불꽃과 흰 불꽃이 잘 엮여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빈 공간들도 충분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드라마를 위한 텍스트의 요건으로는 다의적이고 암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 왼쪽 페이지에 있는 존의 모습을 보면서는요, 뭐 그렇게 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당한 것 같은데요, 라고 보기도 하고요. 왼쪽 페이지에 있는 존의 모습에서도 오른쪽 처음에 왼쪽이군요. 오른쪽 페이지의 존을 보면서도요, 얘가 뭐 덤덤한 것 같은데요, 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작가가 선생님의 얼굴은 엄청 자세하게 그렸어요. 조그만 이빨 하나하나까지도 엄청 세밀하게 그리셨는데 존 얼굴에는 그냥 눈동자만 찍어놨어요. 그건 존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저렇게 얼굴을 단순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내는 거죠. 다의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메시지를 신체 활동을 통해 표현하고요. 대화와 질문, 비언어적 소통의 과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의 빈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비드라마의 텍스트의 요건이라고 봅니다. 또 그림책 하나 보면은요, 이것도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 선생님의 돼지책입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아빠와 아들 둘이서 집안에 있는 것들 막 먹고 청소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엄마 없는 집에 최종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죠. 이 장면은 텍스트는 이 그림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팩트 같은 것만 이야기해줘. 근데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와, 난장판이네. 와, 대박이네. 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대? 아, 정말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도록 지들이 더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의적이고 암시적인 것들을 찾으면서 참여자들 간에 별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B 드라마 진행하면서는 싸움이 많이 나서 난처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욕도 먹은 적도 있고요. 하여간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서를 해석하면서 서로들 싸우는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지. 근데 그림책 가지고 작업하면서는요, 싸우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림책 갖고 싸우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림책 보면서 싸운 사람은 없었고요. 다 끄덕끄덕 하고요.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그렇다면 이 B 드라마의 텍스트로서 그림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럼 그림책의 이러한 특징들이 B 드라마의 텍스트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겠군요.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B 드라마를 진행하거나 임상에 참여하셨던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성서 본문을 결정할 때 참 힘든 일이 성서 본문의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좋은 성경들은 한 주제별로 이야기의 덩어리만큼씩 이제 잘려져 있죠. 그래서 그 본문의 제일 윗부분에 소제목들이 적혀 있죠. 무리를 걸으시다 하고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이 이야기를 집단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성서 본문이 너무 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건 못 쓰겠는데 하는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긴 본문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지에다가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그만큼 쓰다가 막 말씀을 쓰다가 막 감정이 무너져요. 글씨 이렇게 못 쓰나? 이렇게 막 올라가나? 하면서 말씀을 쓰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긴 텍스트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책은 대부분이 40페이지 안쪽, 막 긴 이야기도 50페이지 안쪽이고요. 페이지 수가 50페이지나 된다고요? 하지만 글이 적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그림책이라고 하는 걸 매체로 제시했을 때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부담도 엄청 적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하는 반응이 첫 번째죠. 근데 값은 비싸서 하죠. 그런데 그림책은 우리가 몇 페이지 읽어본 것처럼 천천히 읽을수록 감동과 의미가 깊어지는 책입니다. 읽을 것이 많은 그림이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에서도 이 앤서니 브라운은 그림 속에다가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숨겨놓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다른
지금 바로 그림에서도 왼쪽 상단에 있는 액자 같은 것들도 어떤 유명한 그림을 저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림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힌트들을 숨겨놓는 작가로도 유명하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 글과 그림 사이의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림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데요. 글은 글대로 서사를 진행하고 그림은 그림대로 서사를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글과 그림이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림이 글을 일방적으로 받쳐주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림이 이야기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글과 그림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글과 그림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들이 엮어내는 화학 반응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것 역시 그림책을 읽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삶의 경험이 늘어가면서 그림책으로부터 받는 감동들이 달라진다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서를 묵상하면서도 2019년도에 성경 말씀이 달랐고요. 20년도에도 달랐고요. 21년에도 다를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성서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그림책도 삶의 경험과 또 살아온 해가 늘어가면서 다르게 보이는 그림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책들 몇 개 골라봤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존 워니맹 그림책인데요.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이가 없었던 시절에 봤던 이 그림책과 또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는 그림책, 그리고 또 제 아버지가 제 아이들과 노는 것을 보면서 보는 또 그림책이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의 이 그림책은 또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만나게 해줍니다. 틀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그림책은요.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단 안에서 자기 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보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나도 옛날에 저런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나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데 어린애들이 볼 때는요. 나도 저랬던 것 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기억의 풍선이라는 그림책은 이제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기억을 하나둘 잃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느낌이 오셨겠지만 저 풍선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이와 할아버지가 같은 색의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할아버지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요. 아이는 풍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는 할아버지와 자기가 공유하는 기억이 사라져가는 거에 슬퍼하죠. 그러한 치매와 관련된 그림책들도 있고요. 엄마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엄마에게 하면 다 울어요. 그죠?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엄마 이전에는 아이였고 아가씨였고 또 여자였고 그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엄마가 나에게 엄마였던 사람이 엄마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엄마로 살면서도 이 그림책에서 이제 미영 씨라고 나오는데요. 미영 씨로 살 때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가? 엄마가 아니라 미영 씨로만 살았다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자신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깊게 새롭게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엄마 딸인데 내가 10대였던 때 우리 엄마를 보는 모습과 20대, 30대, 40대 늘어가면서 이 그림책을 보면은요, 또 내가 놓치고 있었던 엄마의 모습들을 또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림책은 나이 들어가면서 삶의 경험이 바뀌어가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림책의 특성 중에 첫 번째로 그림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림책도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그림 텍스트 읽는 법에서는 기호학적 측면이라든가 회화적 측면이라든가 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매체들, 재료들에 대한 측면까지 다 보면 성서 보는 것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림책은 그냥 우리가 보고 읽고 느끼는 것만큼만 얘기해도 책값은 건지는 책이라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책의 앞 페이지와 이어진 뒷 페이지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페이지와 페이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넘길 때에 이렇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페이지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자,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법들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죠. 빨리 넘겨줘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빨리 넘겨줘요. 하죠. 그걸 버티셔야 이제 창의성은 발달하는 거죠. 예전에 비볼리오 드라마 수련을 받을 때 이제 장면을 조각하고 나서 이제 그 모둠이 조각을 하고 나서 디렉터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묻죠. 자, 이게 무슨 조각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궁금해 미칠 때까지 견뎌라. 참여자들이 궁금해서 미칠 때까지 알려주지 마라. 그게 이제 자발성과 창의성을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페이지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표상 활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블리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장면을 상상하고 연기하는 과정의 기초적인 부분과 유사합니다. 시각적인 작업들을 시키는 거죠. 그림 텍스트는 글을 읽는 것과 다르게 천천히 오래 그림에 머물러서 그림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나가고 또 신체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찾게 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읽고 감동받았던 그림책은 그냥 명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거 잘라서 액자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림책의 그림은 훌륭합니다. 그림 텍스트는 시각적 정보들을 포함하고요. 등장인물의 심리나 감정,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나 힘의 대비, 시간과 관련한 정보, 장소와 배경에 대한 정보, 또 글 텍스트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대한 정보까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페이지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적인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퀸틴 블레이크 선생님의 내 이름은 자가주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건 제가 그 부모 교육 가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날마다 두 사람은 모형 비행기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신혼부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포꾸러미가 배달됐어요. 뭐가 왔을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혼생활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뭘까요? 네, 아기가 왔어요. 상자 안에는 앙증맞은 분홍빛 생물이 들어있었어요. 생물로 오는구나. 그 생물 아니죠? 이렇게 쓰인 쪽지를 목에 걸고 왔어요. 내 이름은 자가주예요. 행복했죠. 그래서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엄마 아빠가 되어 자가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죠? 예, 시끄러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커다란 새끼 독수리로 변해 있지 뭐예요? 그 울음소리는 정말 끔찍했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리면 넘겨줄 것 같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가주가 새끼 코끼리로 변해 있었어요. 새끼 코끼리는 가구들을 밀쳐 쓰러뜨리고 식탁보를 마구 잡아당기고 코에 닿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어떡하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책 사보세요. 네. 이렇게 계속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계속 기대하게 만들죠. 뭐가 나올까? 어떻게 될까? 이건 브라이언 멜러니와 로버트 잉펜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림책에 여러 분류가 있는데 정보 그림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림을 너무 세밀하게 잘 그렸거든요. 세밀화로. 그런데 이제 왼편에는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굉장히 철학적인 걸 의미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글만 봤을 때는 뭔 얘기야. 뭐 다 아는 얘기지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그림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저 글 텍스트가 갑자기 훅 살아나죠. 어쩔 때는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밀려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슬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 텍스트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는 상상력을 또 기대를 하게 만들죠. 이건 이제 그림책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빨간 나무라고 하는 쇼운텐 선생님의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좀 상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림들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하나 둘 셋 네 단어만 적혀져 있는데 저 그림이 엄청나게 큰 감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뭔가 이 그림과 자기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접촉이 굉장히 쉽게 잘 일어나거든요. 이건 다시마 세이조 선생님의 뛰어난 메뚜기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는데 부모님들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림이 무시무시하다고. 조그만 숲풀 속에 메뚜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지요. 라고 하는 두 줄짜리 텍스트인데요. 이 두 줄짜리 텍스트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이 그림에는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우리 주인공이 여기 있는 요 메뚜기 친구거든요. 자기 친구 지금 두꺼비한테 냠냠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주인공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풀잎 뒷면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바짝 얼어서 쫄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림으로는 힘의 대비들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 환경들이 뭔가 불편한 환경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같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책의 글 텍스트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그림책의 글 텍스트는요, 첫 번째로 좋은 문학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요. 행위적 요소가 충분해야 합니다. 즉, 신체 활동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이어야 됩니다. 그건 시각적이어야 하면 됩니다. 또한 대사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림책은 그림 텍스트를 통해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 텍스트가 주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요, 그림책들은 대부분 이 글 텍스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전개합니다. 환상적이거나 SF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있을 수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
요즘 유행어로 생활 밀착형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거리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 그림책들도 있습니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림책들이 그런데요. 엄마들이 많이 사줍니다. 동생이 생겼어요. 막 이런 그림책이 있거든요. 이제 네 동생이 생겼으니까 동생 때리지 말고 그림책에 나오는 애처럼 잘 돌봐주고 네 것도 양보하고 동생 거 뺏어 먹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애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냥 그건 그림책의 얘기일 뿐이지 생활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의미가 분명하고 교훈적인 그림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불분명한 것들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레오니오니 선생님의 작은 조각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에서 보면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한 작은 조각이 나옵니다. 이 그림책에 보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힘센 친구, 잘 달리는 친구, 헤엄 잘 치는 친구. 근데 이 친구들은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자기는 그냥 한 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누구한테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 것 같다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멋진 친구들. 나 너한테서 빠져나온 거 아닐까? 나 너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찾아가는 그림책입니다.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박살 날 때가 있죠.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 이 장면이 그 작은 조각이 삶의 바닥을 경험한 장면입니다. 박살 났을 때 아는 거죠. 나도 작지만 여러 개의 조각이었구나. 이런 고민들 누구나 다 했기 때문에요. 이 장면 보시면 너무나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져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찰스 키핑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색감을 굉장히 색다르게 쓰는 그림책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들에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림책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그냥 그림이 예뻐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도 분위기를 막 전달하죠. 이제 같이 이 왼쪽 페이지에 나온 남자아이가 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재개발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꼬맹이들이니까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해도 잘 모르니까 찾아가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카나리아새 한 마리가 이제 왼쪽 그림에서 주인공 친구가 들고 있는 세 장에서 도망쳐서 오른쪽 그림의 아파트 꼭대기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금빛이 막 번쩍번쩍이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런 장면인데요. 이 페이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야. 그나마 새 한 마리라도 얘 옆에 있어야지. 얘가 마음 붙이고 살 텐데 새마저 도망가 버리면 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딱 이 페이지 오는 순간에 마음이 아이고 다행이네. 친구 만나러 가는구만 하면서 마음이 놓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책의 특성 중에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림 안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 아니고요. 물론 그림은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이 많긴 하지만 이 글 없는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정보와 서사를 함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서사를 읽는 방식으로 해석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것을 떠올리고
말하고 신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 글 없는 그림책의 특징은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대상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죠. 또한 사실주의적 표현 기법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이 없음에도 그림을 통해서 연속적인 줄거리가 전개됩니다. 또한 각각의 그림들 간의 상호성이 발견돼서 읽는 사람이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생뚱맞은 그림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그림들 간의 연계성들이 보여서 읽고 읽는 사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안에서 이야기와 시간, 공간, 감정, 사건에 대한 정보가 함께 드러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서 집단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건 이제 모든 그림책 작업에서 다 공통적인 거지만 참여자들이 자기가 해석한 것들을 이것은 이것이에요 라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아닐까요?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늘어놓는 걸 이제 의미의 덩어리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늘어놓은 의미의 덩어리들이 참여자들의 또 사고 구조 안에서 이미지화됩니다. 그렇게 이미지화가 된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블리오 드라마의 액션 마스터 기법들을 통해서 굉장히 몸을 통한 연기가 편해지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생명력들이 보이기도 하죠. 글 없는 그림책들은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림책 작가 중에 글 없는 그림책을 대표적으로 잘 만드는 작가가 이수지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왼쪽에서 한 소녀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선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혼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막 스케이트를 타면서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처럼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흔적들을 만들어내고 궤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나 이외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오른쪽 페이지에 많은 스케이트를 탄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들을 보면서 삶의 흔적들, 또 삶의 궤적들, 자기 삶에 지나온 길들, 마치 인생 그래프 그리듯이 그런 선으로서의 자신의 삶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건 글 없는 그림책은 아닙니다만 그림이 서사를 거의 완벽하게 끌고 가는 올가 토카르축, 요한나 콘세요 작가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의 글은 2019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올가 토카르축이라고 하는 분의 글 중에 한 꼭지를 이제 그림책으로 그린 건데요. 원작에 있는 글도 엄청나게 많이 압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은 그림책의 첫 페이지에 딱 한 페이지만 나옵니다. 많이.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텍스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만 봐도 그 텍스트가 서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너무나 잘 볼 수 있죠. 예, 요만큼 하고 쉬면 안 되겠구나. 네, 계속 할게요. 네, 1시간 반 강의라서 그냥 계속 할게요. 별로 안 지치죠? 재밌죠? 네, 볼 게 많으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글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위험하다니까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에서 그림책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대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비블리오 드라마가 대중화될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서를 텍스트로 하는 B 드라마는 디렉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제가 아는 평신도 분들도 비블리오 드라마 배우러 다닌다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큰일 나. 성경에서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요. 어디 교회 와서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경계하죠. 이단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다 이단인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우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져요. 또한 목회자들도 성서를 가지고 비블리오 드라마를 진행하면서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서 해석에서의 상식적이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해석의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 진행의 위험성이 적은 해석학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림책을 비드라마의 텍스트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서 해석학을 하는 분들은 무슨 성서 해석학을 훈련하는데 그림책 해석학을 갖다 들이대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텍스트를 우리 비블리오 드라마에서의 텍스트 해석은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시각화해서 신체화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 텍스트의 해석학적 훈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책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해석학적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B 드라마와 B 드라마는 형태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B 드라마 진행을 위해서 B 드라마를 웜업 작업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시나 우화 같은 것들, 짧은 산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B 드라마 진행 전에 B 드라마를 웜업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충분히 그런 형태적 유사성 때문에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한 B 드라마 수련을 위해서 B 드라마로 진행과 기법을 수련하기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청개구리 이야기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비블리오 드라마 디렉팅을 이미 다 해봤고 경험해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서를 텍스트로 사용하는 B 드라마는 디렉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읽은 거잖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이 B 드라마에서도 자유로운 상상과 깊이 있는 일상생활의 경험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심리정서적인 치유의 경험도 가능합니다. 신체를 사용하는 액션 메소드의 기법은 이미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림 텍스트와 압축된 글 텍스트를 장면과 연기로 살려내어서 지금 여기에서의 잉여 현실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미야니시 타치야라는 작가의 찬성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굉장히 신체 활동하기에 좋은 텍스트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장면 보면 늑대들이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찬성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의견을 내면 거기에 토를 달고 안 돼! 막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얘네들은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시오 드라마적으로 그 반에서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너희 반이 잘 되려면 뭘 하면 좋을까?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이 그림책을 보고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나는 우리 반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다 같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신체 활동들 굉장히 중독적이어서요. 제가 수업 다 끝나고 나가는데도 애들이 계속 찬성 하고 있어서 그날 선생님이 남은 수업을 잘 못했다. 그 선생님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라. 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에서 그림책 텍스트를 사용하면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 텍스트의 압축성은 글을 읽으면서 시각적인 정보가 상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책의 글 텍스트는 적은 분량, 또 상징적인 단어, 시각적인 정보로 서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서술입니다. 야, 내가 다시 말한다. 잘 들어, 똑똑히 들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야,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계속 서술하면 우리는 듣기 싫어집니다. 그게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림책 텍스트는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통이 더 쉽습니다. 소통이 쉽다는 얘기는 말이 잘 통한다기보다는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됩니다. 해석의 다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보다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놓친 것들이 뭐가 있지? 내가 못 찾은 건 뭐가 있지?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오롯이 타인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비블리오 드라마 하면서는 싸우는 걸 많이 봤는데 그림책 이야기하면서는 별로 싸운 기억이 없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싸움은 과연 자살한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입니다. 그때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방관하고 있다고 제가 엄청 책임을 또 추궁당했습니다. 근데 그림책 보면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단에서는 말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고 간만 보고 방관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을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이런 사람들 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뭔가 찾은 게 있는데 나도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들이 엄청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민아 작가의 나의 동네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먼 오래전에 떠나온 우리 동네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동네는 막 재개발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동네를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책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우리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 동네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소통과 관련되고 자기 이야기 할 때 많이 쓰는데요. 돌 씹어먹는 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강렬하죠. 돌 씹어먹는 아이. 이거는 이제 송미경 작가가 아이들 동화처럼 지은 동화책인데 여기에 세르주 블로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을 붙였어요. 그래서 얘기는 그겁니다. 주인공은 돌 씹어먹는 아이예요. 근데 자기는 돌 씹어먹는다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못한 거죠. 자기가 돌 씹어먹는다는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도 다 뭔가 씹어먹는 게 다 힘든 거예요. 엄마는 못 씹어먹고 누나는 지우개 뜯어먹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다 모여서 엉엉 울었어요.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 보면서 소통에 대한 욕구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책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시각화 작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드라마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디렉팅을 하시면서 혹은 디렉팅에 참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데요. 이게 뭐 같아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엉켜 있는데요. 시각화 작업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화 작업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림 이미지에서 이미 힌트들을 주고 있으니까요. 또한 비블리오 드라마는 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해석한 것을 표현하는 데에도 타인의 눈치를 보고 또 자신감을 잃기 쉽기도 하고 또 시각화 능력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림책은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타인의 해석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텍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난 해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비난을 감당해야 되는 위험도 거의 없죠. 아니 마리아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대? 라고 어떤 분이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예수님 아빠 요셉 비블리오 드라마 작업하는데 불쑥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마시오. 그러면서 언제 요셉이 그랬다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위험은 거의 사라지게 되죠. 그림책 텍스트는 해석적인 문제나 해석적 오류에 대한 비난에서도 많이 자유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남과 다른 해석에 대해서도 갈등하고 대결하기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차원으로 더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B 드라마가 성서를 가지고 하는 B 드라마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B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사용하는 B 드라마 운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런 B 드라마의 활발한 운동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를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이 작업들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고 제 아내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마님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마님께서 다 좋은데 어떡할 건데 이걸 이렇게 막 썰은 풀어놨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추궁을 하셔서 제가 했던 작업들을 한번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책이고 좋은 책인데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제하면서 그림책 출판사에 연락을 또 해보고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책을 이미지화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 책 표지 정도나 책의 한두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노출되는 양도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뭐 페이지, 몇 페이지 정도 보여주는 것까지 암묵적으로도 서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안하는 건 만약에 그림책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실 거면 참여자들이 다 그림책을 한 권씩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그림책을 보여줄 필요가 없이 서로 자기 그림책 보면 됩니다. 아까 최대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체는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종이컵이든 라이프 밸런스 카드든 그림책이든 각자 자기가 한 권씩 들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들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기대하시는 사진도 없고요. 그림책도 없습니다. 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책 액션 메소드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잃어버린 영혼,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글보다 그림으로 서사를 풀어냅니다. 글은 딱 필요한 만큼만 있고요. 참여자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글 텍스트를 기억하고 그림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따라가면서 서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해하는 그림책이 아니라 느끼려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요즘 자신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 겁니다. 또 움직임이 포함된 그림책으로서 그 움직임을 직접 해보게 할 겁니다. 자, 웜업입니다. 웜업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소시오메트리로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가격을 먹인다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높은 순, 낮은 순으로 줄은 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이렇게 구깁니다. 구겨서 공처럼 만들어서 계속 만집니다. 이게 만지는 것으로서 시각화시키고 만지는 것으로서 신체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이것에는 어떤 촉각이 있나요? 이것에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고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들과 함께 소감을 나눕니다. 이 소감을 나눌 때 인원수가 많으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줌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전체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 만나기를 합니다. 우리가 B 드라마에서 했던 것처럼 텍스트 읽기를 하는 겁니다. 대면이라면 그림책을 읽어줘도 됩니다. 대면 상황이라면 그림책을 펼쳐 보여서 읽어줘도 됩니다. 온라인이라면 어떤 분들은 실물 화상기를 쓰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거 스캔 뜬 게 아니라 내 책 갖고 와서 내가 보여주는 거다라고 어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텍스트를 준비해 오는 과정이 더 좋습니다. 이러면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책 샀잖아요. 책값은 해야죠.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2번에서 3번 정도 쭉 천천히 읽어갑니다. 참여자 중에 읽고 싶은 분이 있나요? 하면 읽고 싶다면 읽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나누든지 전체가 다 같이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는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뭐가 생각났어요?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거나 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면에서 이게 떠올랐어요. 이 장면에서 이게 보였어요.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슈퍼바이저이신 고원석 슈퍼바이저와 손성현 슈퍼바이저가 소개한 소리의 양탄자 기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액션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텍스트를 읽습니다. 텍스트를 다 읽고 나는데 읽을 때 다른 참여자들은 공간을 천천히 걷습니다. 공간을 천천히 걸으면서 소리로 텍스트를 주의 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읽던 사람이 텍스트를 멈추면 걷던 자리에서 멈춰서 자기가 기억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억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헐떡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또 들어보고 다시 또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읽는 와중에는 또 공간을 걸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의 소리를 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를 읽고 나면 자기가 기억나는 텍스트를 또 소리내서 이야기하고 하는 소리의 양탄자 기법을 사용하면 텍스트를 읽을 때도 신체화 기법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텍스트를 읽었고 이제 텍스트를 경험할 겁니다. 신체화 작업들인데요. 책 제목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린 나에게 나의 영혼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게 주제고요. 비느자 기법을 사용할 겁니다. 비느자 기법을 사용해서 각자 자신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영혼이 되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영혼이 돼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툭 던져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첫 마디입니다. 첫 발화, 처음 나온 말. 너 왜 그렇게 살아? 좋냐? 나 없어도 돼? 나 없어진 것도 모르지? 하는 이런 첫 마디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비느자 기법을 했던 것처럼 다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나의 영혼이 나에게 건넸던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영혼에게 어떤 말을 던질 건지 또 던져보는 겁니다. 2번 정도 그렇게 해보고요.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나에게 처음 건넸던 그 한마디를 천천히 되뇌어보고 작은 소리에서 점차 큰 소리로 이야기해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보이는지 이제 다시 집단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텍스트 경험하기 2번째입니다. 이 그림책에서도 이제 영혼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바쁜 일상들을 벗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내 영혼이 나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체화하는 건 내 영혼이 나를 찾아오는 과정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집안이라면 그 집 안에서 내가 있던 곳과 가장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부터 아주 천천히 내가 있던 곳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오지 않고 집안에 있는 이 방도 들어가 보고 저 방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천천히 걷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 중요한 거는요, 시선인데요. 시선을 자기 발끝에 둡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엄지발가락 요만큼 앞을 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레버린스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로를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멀리 보지 않고 정말 자기 발끝 한 뼘 앞 정도만 보면서 땅만 보면서 기도하며 걷는 걸 레버린스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식을 차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시선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찾아가는 영혼이다. 나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나를 안아주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천천히 말하면서 공간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도 좋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생각을 하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자기 발끝에 두고 걷습니다.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제 디렉터는 참여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참여자들이 자기 자리에 돌아오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빈자리에 앉기 전에 자신의 빈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텍스트 경험학입니다. 이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개의 의자에 나란히 영혼과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로 오래오래 잘 지냈습니다. 라고 끝나는 거죠. 2개의 의자를 나란히 놓고 한쪽에는 내가 앉고 다른 한편에 내 영혼을 상징하는 것을 올려둡니다. 인형 혹은 쿠션, 하여간 따뜻한 느낌의 것을 둡니다.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그것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내 영혼이 내 곁에 있음을 느끼고요. 내 영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앞을 보고 말합니다. 앞을 보고 말하고 내 영혼이 대답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 말을 상상해보고 다시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렉터가 틀어준 음악을 들으면서 한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상징하는 그것을 꼭 안아줍니다. 예,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으로 나누거나 전체가 모여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오늘의 느낌을 기록할 수 있는 작은 공책을 준비합니다. 디렉터가 틀어준 음악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의 양탄자 기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법을 통해서 한 명씩 읽습니다. 한 명씩 다 읽고 나면 그 사람이 읽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 한마디를 또 이렇게 외쳐줍니다. 사랑해, 멋져, 그리고 또 읽고. 다 읽은 뒤에는 전체적인 소감을 나누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고요.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책을 사용해서 하는 비드라마, 그림책 액션 메소드의 실제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